네,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여야가 대장동 난타전 국감 시작하자마자 지금 줄줄이 지금 파행입니다. 여야 모두 대장동 의혹에 지금 사활을 거는 건지 이건 김정재 의원부터 먼저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국감 기간이지만 사활을 건다기보다는 반드시 밝혀야 될 사건이다 그렇게 네. 생각을 하고요. 다 아시다시피 그 이번 대장동 이 사건은 국민들이 가장 예민한 그 부동산 사건입니다. 네. 이것이 공공개발이라는 그 미명하에 소위 민간 사업자 몇 명, 특정 몇 명에게 8천억, 수천억의 돈을 그냥 안겨준 소위 대장동 잭팟이다.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도대체 이거를 누가 설계했으며 도대체 이것을 누가 허락해 줬는지 네. 밝혀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여야를 넘어서 정계, 또 관계, 언론계 등등이 다 지금 연루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런 근본적인 이런 부정부패를 뿌리 뽑기 위해서는 이번 이건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전재수 의원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국민들의 영린이죠, 영린. 네. 근데 이게 이제 LH가 사실은 100% 공영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LH가. 근데 LH의 100% 공영 개발을 막고 방해하고 결국은 이제 민간 부동산 개발로 전환이 됐다가 다시 이재명 지사가 여러 가지 법적인 조건과 한계 속에서 일정 부분 이제 공공 환수를 한 사업인데 어떻든 이것은 국민의 영린입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건의 본질은 범인은 그리고 주인은 결국은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 네. 경제적 이득을 본 사람, 이 사람들이 대장동 사건의 범인이자 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지금 검찰에서 이제 합동수사본부에 준하는 네. 또는 검찰과 경찰의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이 실체가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에게 대장동 게이트의 설계자라고 자백을 했다 이제 그런 입장을 밝혔고요. 이재명 후보는 곽상도 아들의 50억을 준 걸 내가 설계했다는 것이냐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말은 그러니까 내가 설계자다라고 한 얘기는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했습니다. 네. 지난 9월 14일 날 국회 정론관에서 본인이 이것이 설계자다. 내가 이거 설계한 거다. 그리고 내가 5,500억이나 공공의 그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줬다고 소위 자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수많은 이 사건에 연루된 악취나는 그런 여러 사건들이 나오니까 또 말을 바꿉니다. 이거는 토건 세력 그리고 국민의당 또 국힘이죠. 부정부패 세력들의 그 합작품이다. 네. 그래서 적폐 세력은 그들이다라고 바꿉니다. 본인이 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이 사업은 아시겠지만 아까 누가 돈을 누가 받아갔느냐 이거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물론 중요합니다. 당연히 네.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이 공공개발이라고 해놓고서 해놨지만 결국은 민간 사업자가 다 아시지만 화천대유 또 동인이죠. 동인. 천하동인이죠. 네. 네. 이런 분들이 한 7명 정도가 돈을 다 가져갔는데 문제는 이걸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한 사람이 누구냐. 네. 그리고 이것을 그냥 묵인해 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동규로 갈 수밖에 없고 그 뒤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그 당시 시장이죠. 시장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게 합리적인 의심인 겁니다. 네, 합리적 의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계자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요. 네. 이재명 지사가 설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설계했냐면 곽상도 의원 아들 31살짜리 6년 근무한 사람에게 50억을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 아니고 100% 민간업자들이 100% 수익을 다 가져가는 구조를 공공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한 거죠. 설계한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독증이 있는 것 같아요. 난독증이. 이재명 지사가 내가 설계를 했다는 것은 이 부동산 개발 이익을 민간이 100% 다 가져가는 구조를 말하자면 공공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예로 제가 하나 들어볼게요. 지난번 이제 재보궐선거 때 부산시장 선거할 때 굉장히 이슈가 됐던 해운대 앞바다에 LCT가 있습니다. 이 LCT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시 산하공기업인 부산도시공사가 LCT 그 땅을 전부 수용을 합니다. 네. 수용하고 난 뒤에 거기에 도로 놔주고 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러고 난 뒤에 민간 사업자인데 헐값에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민간 사업자가 그걸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뇌물을 매겨가지고 인허가를 통해가지고 해운대 아파트의 고도 제한이 수십 년 동안 60m거든요. 이걸 411m까지 올려가지고 부동산 개발의 이익을 1조 원 가까이를 얻게 됩니다. 네. 그런데 부산시는 이 부동산 개발 이익 1조 원 중에 부산 시민들에게 단돈 1원도 공공환수를 못 합니다. 네. 민간 개발업자가 전부 다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그 지역구 구청장을 하고 국회의원 했던 국민의힘 국회의원 구속됐죠. 박근혜 정부의 정무수석 구속됐죠. 그다음에 민간 사업자 구속됐죠. 부산 시민들에게 단돈 1원도 환수를 못 한 겁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초단체장으로서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5,503억을 성남 시민들에게 공공환수를 한 겁니다. 네. 공공환수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이 이재명 지사입니다. 국민의힘이 굉장히 난독증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대로 좀 앞뒤 맥락 잘 살펴보시면 자.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제가 공공환수라는 단어로 국민을 기망하고 사기를 치는지 저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공공환수라고 그랬는데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냐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50%가 성남도시개발공사 관여를 하면서 플러스 한 주를 갖습니다. 그래서 소위 공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뭐냐면 토지를 강제로 다 수용해 버립니다. 법상 강제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이 관여를 하게 되면. 자, 그다음에 나머지 49.9999%를 민간에게 줍니다. 자, 그러면 그 이익을 공공이 많이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설계를 어떻게 했냐 그러면 처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20억만 갖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은행권들은 약간의 이익, 약간 이자입니다. 네. 그다음 나머지 모두는 다 민간 개발업자 80%를 갑니다. 그 돈이 얼마냐? 지금 8천억입니다. 8천억. 자, 그것이 그러면 자, 아파트를 저희가 지으면 이익을 누구한테 줘야 되겠습니까? 그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 입주자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시설을 그 관련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든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도로를 만든다든지 등등 아니면 아파트 가격을 싼 가격에 준다든지 이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데 둘 다 안 됐습니다. 누구한테 이익이 돌아갔느냐? 민간 그 자기들 지인들 김만배 또 그 천하동인 7명 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이익이 8천억 이상이 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공공환수가 아닌 거예요. 두 번째, 공공환수라고 해서 공원을 짓고 뭐 도로를 어떻게 했다 등등은 민간 개발업자한테 맡겨두면은요 당연히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파트 개발을 민간업자가 하게 되는 경우는 당연히 아파트를 짓는 것 이외에 자기들이 버는 네. 돈을 당연히 사회 기반 시설을 만들어주는 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정인에게 돈을 지금 소위 아파트를 짓는 그 이익을 배당 이익을 또는 분양 이익을 특정인에게 준 겁니다. 이걸 밝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느냐는 거죠. 네. 또 참고로 다른 기타 의왕시나 다른 시는 이렇게 설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시는 어떻게 설계를 했냐면 공공이익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이익을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성남은 지분 비율에 따라서 아니고 그냥 민간에게 몰아줬냐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네. 반박 있으십니까? 이거는 여러 이건 가지, 반박을 그러니까 할 수가 이제 없는 거죠. 대장동 개발 사업의 전체 히스토리가 있고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공공 개발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공적 영역이 있고,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이제 사업을 하고 수익을 배분해 나가는 그 민간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토리와 공적 영역과 민간 영역을 막 이리 썼고 저리 썼고 막 이래가지고 좀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던데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말씀들이 아주 거의 분명하게 대부분이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뭐 너무 깊이 있게 얘기를 네. 나눠야 시청자분들 뭐 수탁에 들어가지고 네. 입장이 서로 대립되는 것 그 자체일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곽상도 의원 이 문제 관련 사퇴를 했고 또 뭐 윤석열 후보 부친 주택을 김만배 씨 누나죠? 구입한 거에 대해서도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 점은 사실 이게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네. 김만배 씨 누나는 한 870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100억 이상을 거둬들였습니다. 배당 네. 수익으로. 이 돈으로 지금 목동에 집을 사고
8채나 샀습니다. 네. 그리고는 연희동에 집을 사려고 한 2년간 다녔다고 합니다. 네. 한 40여 곳을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달 동안 40여 곳을 둘러보다가 그 당시에 이미 그 윤석열 후보 그 부친께서는 집을 내놓은 상태죠. 네. 그래서 시세보다 금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세보다 좀 싸게 내놨기 때문에 뭐 당연히 둘러보고 본인이 구매하고자 하는 목적과 부합돼서 그 구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죠. 근데 이걸 네. 가지고 무슨 다른 여타 이야기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우연이다 보고요. 이런 네. 입장이시고, 네, 전 의원님은요? 저도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연이라고 믿는 국민들 아무도 없죠. 예, 왜 그러냐면 이 화천 대유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은 금전적으로 이득을 본 자, 경제적 이득을 본 자, 돈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이 본질이고 도둑놈들이고 그렇죠. 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에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하필이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석열 후보 부친 그것도 잘 팔리지도 않는 집을 아니 그럴 수 있죠. 우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절대 그렇게 믿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곽상도 의원 어제 이제 사퇴를 하셨는데요. 참 이게 절망적이죠. 그분이 월급 250만 원, 300만 원짜리 월급 명세서를 들고 흔들었던 분이에요. 금방 밝혀질 걸 갖다가 그다음에 산재는 있잖아요. 산재를 해가지고 산재보상금 44억이라 그러는데 이것도 거짓말이죠. 산재보상금은 100% 비과세입니다. 세금을 10원짜리 하나 안 내거든요. 근데 세금을 22억을 내고서 28억을 받았다니까 이 해명도 거짓말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이 사태를 계속해서 지금 정치 공방으로 몰아가는데 자해적인 정치 공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네.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돈의 흐름만 보면 결국은 돈을 받은 사람, 금전적 이득을 본 사람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네. 핵심이다. 이렇게 여기 드러나- 하나만- 다음 주제로 네, 넘어가시죠. 네, 이제 네, 네. 주제 네. 지금 이제 또 주요 핵심 이슈 중에 하나가 뭐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문제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어쨌든 현직 검사에 대한 개입 정황이 확인돼서 공수처로 이첩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수당국과 정치권이 주목하는 것은 과연 이게 이제 윤석열 후보가 연관이 되느냐 이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사안은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안의 핵심은 사실은 네. 윤석열 후보가 연관이 됐느냐입니다. 그런데 네. 본인은 뭐 연관이 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게 이제 공수처로 이첩이 됐어요. 아시다시피 공수처는 지금 정권의 호위 무사라고 저희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가 이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 대검찰청에 소위 윤석열 총장이 재직 시절이죠. 그 대검찰청의 수사정보 담당관실입니다. 그러니까 정보 수집하는 업무 전반을 지금 다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저는 그 윤석열을 엮기 위해서 별건 수사까지 나가지 않나라는 우려가 첫 번째 크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정말 공정한 수사가 되라 그러면 이번에 고발 사주 의혹 플러스 제보 사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네. 국정원장인 그 박지원 원장이 그때 그 조성은 씨죠. 조성은 씨를 따로 만나서 네. 언론사에 제보하라고 했던 사주의 의혹이 상당히 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공수처가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박지원 이 사건, 이 제보 사주 의혹도 같이 네. 수사를 공수처에서 해야만이 저는 공정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전 의원님, 이게 이제 공수처가 손중선 보냄 그 이상을 과연 찾을 수 있겠느냐. 작성을 누가 했고, 정말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안이냐. 이 점이 중요한 과제일 텐데, 예, 예.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마 공수처에서 추가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고요. 네. 어떻든 이제 검찰이 여러 가지 정황이나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낸 것은 손준성 보냄이라는 그 고발장이 조작되지 않았다. 네. 다만 이제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수사를 조금 더 해야 된다는 것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될 게 있습니다. 네. 손준성 검사는 공무원이죠. 이 검사들은 꿈이 있습니다. 검사장 다는 것이 꿈입니다. 그 고발장 내용 보면은 전부 윤석열 후보와 관련돼 있는 건데 네. 손준성 검사가 그걸 왜 보냈을까요? 꿈이 있는 사람이 검사장도 달고 승진도 해야 될 사람이 자기 이익과 아무 상관도 없는 그걸 보내가지고 손준성은 무슨 이익이 생길까요? 네. 그걸 한번 꼭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곽상도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를 하면서 친정부 수사기관이라서 못 믿겠다. 그래서 특검을 하자라고 이렇게 또 사퇴를 하면서도 국민들을 화나게 만들었는데 조금 전에도 우리 김정재 의원님 말씀을 하시는데 공수처가 정권 호위 무사다. 또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서 친정부 수사기관이라서 못 믿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정말 큰일 날 말씀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체계와 형사사법 시스템 자체를 붕괴시키는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라고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검찰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윤석열 후보를 통해서 증명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공수처의 1호 수사가 뭐였습니까?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할 때 어떨 때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어떨 때는 정권의 호위무사다, 친정부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 이래버리면요. 대한민국의 건강 이 형사사법체계의 뿌리 자체를 흔들어버리는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그런 말씀 하시면 네.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여야 경선도 좀 살펴보죠. 민주당 보니까 이변이 없었어요. 그 부산, 울산, 경남 그또 지역구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예상을 했습니까? 일단 제가 이제 그 총괄 선대위원장이라 네. 이 사실은 이제 제 선거 결과를 개표하듯이 이제 좀 사실은 이제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이게 결과가 안 좋으면 좀 네. 이제 좀 그래서 가슴을 졸이면서 봤는데 큰 틀에서 이제 민심의 흐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결국은 뭐 인위적으로 어떻게 안 되는구나. 네. 큰 방향과 큰 물줄기가 한번 정해지면 네. 뭐 그냥 그렇게 가는구나. 오늘 그건- 슈퍼위크 투표 결과 어떤 점만 있어요?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캠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1차 국민선거인단, 1차 슈퍼위크 네. 같은 경우는 조직이 채 정비가 안 돼가지고 네. 선거인단을 이렇게 별 신경을 못 썼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2차 국민선거인단에서는 이재명 캠프에서 상당히 좀 공을 들인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차 슈퍼위크보다 오히려 2차 슈퍼위크가 결과가 더 좋을 거다. 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국민의힘도 지금 경선 한창이잖아요. 네. 그 윤석열, 홍준표 후보가 뭐 1, 2 다툼도 치열한데, 근데 저희 그 MBN 토론회에서 이 펼쳐진 장면 지금 논란이 있는데 뭐 윤석열 후보 손바닥에 그 왕자 네, 네. 뭐요?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이게 한두 번도 아니다 해서 이게 도대체 네. 어떤 의미냐 이제 이렇게까지 아니,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궁금해서 오늘 직접 네. 확인을 좀 해봤습니다. 두 분은 혹시 손바닥에 뭐안 보셨죠? 네. 네. 근데 저희는 아직까지 저희를 기다리면서 왕자를 써주는 분을 만나지 못해가지고요. 네. 얘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써드렸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지역에 할머니가 계신답니다. 네. 그래서 그 차가 이제 윤석열 후보 그 수행 차가 오면 이 할머니가 매일 기다리고 계신데요. 네. 그래서 자기가 할머니가 직접 이렇게 써주신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직접 거절하기도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이제 토론 나오기 전 지우려고 했는데 매번 잘 그럼 안 그분이 지워 같이 예, 잘 써서 안 매번 그런가요? 그렇게 하신답니다. 네네. 매번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번에 이제 그 좀 이게 잘 안 지워져 가지고 그렇게 이제 TV 화면에 나왔었는데 네. 그냥 바램 아닐까요? 네. 그 지역 주민들의 또 바램이고 그 지지자들의 바램인데 이걸 뭐 다른 이상한 단어로 뭐 엮으려고 하는 거는 좀 너무 부적절한 것 같고요. 국민의힘 예. 내부 경선 오는 8일이 2차 네, 컷오프가 네, 네. 있는데 이제 1, 2, 3까지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는 것 같고 마지막 한 분이 어떤 분이 될까 예측할 수 있습니까?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한데 네. 이제 소위 이게 추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추세가 내리막이냐 아니면 뜨느냐 여기인데 요즘 최근에 뭐 특정 후보를 얘기해서는 네. 그렇습니다만 네. 토론을 통해서 좀 목소리가 커진 분이 계세요. 네. 소위 뭐 어떻게 생각 굉장히 격전을 좀 치르는 후보가 한 분 눈에 띕니다. 네. 그래서 좀 센 말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네. 그분은 원희룡 지사님이나 전 지사죠. 그리고 하태경 네, 네. 의원님. 그다음 최재형 세 분 중에 한 분이 될 텐데 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걸로 미루어 짐작하면 저는 좀 새롭게 또 뜨는 분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네. 예측을 이런 말씀은 안 조금은 하시는군요. 해보지만 네. 뭐 제 분석이 제가 직접 현 당사자기 그러니까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네요. 예. 두 분 나오셨으니까 이거 남북 문제 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달 초죠. 이제 남북 그 통신선을 복원을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을 미국에서 또 밝힌 바가 있고 뭔가 남북 정상 간 대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세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네. 아마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전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이제 문재인 정부가 끝이 나가는데 지난 4년 동안 일정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성과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금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 상황에서 다음 정권이 들어서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성과로서 남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남겨가지고 다음 정권이 정말로 이게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한반도에 돌이킬 수 없는 평화 체제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 밑자락을 깔아준다는 측면에서도 있어야 되고 네. 지금 아마 정부 차원에서 많은 외교적 노력, 네. 남북 사이의 노력들이 있는 것으로 대략 듣고 있습니다. 아마 김 좋은 일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래서는 확신합니다. 지금 정부의 남북 관계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관계를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 이번에 네. 이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무조건 일방적으로 대화만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실익도 없으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것이라고는 계속 지속적으로 쏴대는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면 뒤통수 맞는 일들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북한은 계속해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아요. 강원 전략으로 하면서 뭐 통신선을 회복하겠다 그래놓고는 어제도 또 지대공 미사일을 쏜다든지. 네. 그래서 저희도 강원 전략, 어떤 외교 전략은 항상 당근과 채찍을 같이 구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어떤 정치적인 면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 북한에게 낮은 자세가 아니라 네. 이 이제 투 트랙으로 강원 전략을 같이 구사하면서 그 근저에는 그래도 한미 동맹을 좀 철저히 온건히 지키는 그런 네. 방향에서 하면은 좀 더 저희도 실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열띤 토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